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태학이 미주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 즐거운 마음으로 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들께서 걱정해 주신 덕분에 백신 2차 접종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약간 띵하네요. 오늘 방송 많은 실수 없이 무사히 마쳤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7월 14일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요, 시작에는 괜찮았습니다. 좋은 모습 보이다가 나중에 이제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세 가지 3대 지수, 다우존즈, S&P 500, 나스닥 모두 0.3% 모두 하락하면서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이렇게 시장이 조금은 맥없는 모습을 보인 이유는요, CPI 지수가 발표가 됐거든요. CPI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의 약자고요. 우리가 흔히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전망했던 CPI는 한 5% 정도 작년 대비 올라갔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조금 더 높은 수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Inflation climbs higher than expected in June as price index rises 5.4%.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올라갔다, 생각보다 올라갔다는 거죠. 6월 달에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5.4% 올라갔다. 이 5% 넘게 올라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컨슈머 프라이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I라고 부르는 거죠. 5.4% 6월 달에 기록을 했는데요. 이 지수는 이제 2008년 8월 달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의 이제 혼동이 초래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빼고도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면요. 4.5% 정도가 상승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4.5%라는 것은 1991년 9월 이후에 가장 크게 상승한 폭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시장이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CPI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간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유즈드카, 중고차라든지 중고 트럭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이 CPI 인크리스의 30% 이상을 담당을 했다. 따라서 산업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몇 개 부분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5.4%라는 조금은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은 방송을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가 시장의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다. 시장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으면 매수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하나의 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시장이 이런 식으로 변해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가장 쉬운 부분은 역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수익률이 얼마나 향상되고 있는지,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는지, 이러한 내재 가치에 관심을 두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우리 같은 그 개인 투자자한테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은 몇 가지 그 기사를 함께 읽어볼 텐데 조금은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의견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첫 번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und stretch, Thomas Lee sees Treasury yields rebounding. This sector will benefit the most. 펀드스트라시라는 기관의 대표죠. 토마스 리, 우리가 톰 리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아래 사진이 나와 있죠. 오늘 사진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카리스마가 느껴지네요. 하여튼 이분이 생각하시기에는요, 트레저리 일드, 우리가 채권 금리라고 부르는 거죠. 이 채권 금리가 다시 리바운딩 할 것이다. 튀어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래와 같은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톰 리가 Head of Search at 펀드라스트다. 펀드라스트의 가장 높은 헤드 리서치를 담당하시는 분인데, 이분이요, 빵 주식 그리고 에너지주, 에픽센터 이렇게 세 부분이 앞으로 좋은 주가의 상승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를 보면요, 지난주는 가장 날카롭게 떨어졌다. 10년 국채 금리가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그런 주가 지난주였습니다. 1.45%까지 올라가 있었던 금리가 1.25까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하지만 톱니에 의하면요, 고객들한테 이제 노트를 보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냐면 10년 금리가 바텀드 아웃됐다. 완전히 이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부터는 올라갈 거고 한 1.7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트레저리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에픽센터에 있는 주식들이 많은 상승을 보일 것이다. 에픽센터라는 말은요, 이 톱니라는 분이 직접 만드신 그런 용어입니다. 정의를 살펴보면요, 팬데믹 동안에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이런 기업들을 얘기하고요. 따라서 팬데믹에서 이제 회복을 하면서 이제 경기가 다시 오픈되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만한 그런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예로 이제 몇 가지를 들어줬는데요. 어드밴스 오토 파츠라든지 할리 데이비슨, 갈민, 제뉴인 파츠,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메리엇 인터내셔널, 로얄 캐리비안 그룹,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에버코어, 인터랙티브 브로커즈 그룹, 제너럴 일렉트릭, 엑선 모빌, 보스턴 프로퍼티즈, 하이우드 프로퍼티즈.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한 말씀 더 해주셨는데, 빵 주식도 굉장히 좋게 보고 에너지 주식에도 굉장히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이번 기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서요, 제가 한마디 이제 덧붙이고 싶은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몇 가지 기사를 살펴볼 텐데, 여기 이제 보시면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아니면 메리엇 같은 기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아코르라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가장 거대한 호텔 그룹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두 개의 호텔 중에 한 호텔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제가 운영하는 호텔뿐만이 아니거든요. 인도네시아에는 총 100개가 넘는 아코르 호텔이 있고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3개 나라를 합치면 200개가 넘는 아코르 호텔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호텔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을 닫은 호텔도 많고요. 직원들한테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호텔들이 대부분이고요.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 호텔 산업이 리바운딩 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 아마도 저 미국 쪽에는 상황이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호텔 산업 같은 거를 얘기할 때는요, 전 세계적으로 5,000개, 4,000개, 6,000개 이렇게 많은 호텔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호텔 그룹이거든요. 메리엇 같은 경우는 6,000개 정도의 호텔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000개 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야 예전만큼 회복이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6,000개 호텔 중에서 1,000개, 2,000개가 만약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예전 2019년, 2018년 만에 실적을 올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기사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로블록스에 관한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Roblox started with a sell at benchmark as a pandemic bump phase. 자, 로블록스에 대한 커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루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새롭게 다루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준 매매 의견이 하필이면 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준 기관의 이름은 벤치마크이고요. 그 이유를 들어서 팬데믹의 범프, 팬데믹 때문에 이제 튀어 올랐었는데 점점 그런 효과가 페이즈 되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벤치마크이라는 기관에서 이번에 시작을 했다. 로블록스에 대한 커버를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준 의견이 이제 셀을 줬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관에서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들이 아마도 이제 타이튼 더 펄스라는 것은 소비를 줄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쓰는 돈을 줄이냐면 이제 로블록스 같은 데 쓰는 돈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록다운이 끝을 향해 가고 있고 또한 아이들은 다시 학교에 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으로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은 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 이름은 마이크 히키고요. 이분에 따르면 프라이스 타겟을 $75를 주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에서 무려 13% 정도 하향 조정한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로블록스의 주가는 13% 정도 빠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블록스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근데 뭐를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이냐면 소셜 유틸리티, 아이들이 모여서요. 팬데믹 기간 동안 아이들이 모여서 친구들하고 만나던 그런 장소였다, 플랫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런 효과가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소셜 리스트릭션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 더 이상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들은 오픈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부모 입장에서도 사용하던 비용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많은 학생들은, 많은 아이들은 그들이 직접 돈을 내지는 않는다.
당연하죠. 뭐 게임 하는데 애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아이들이 사용하는 돈은 부모한테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모들은 직접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커넥션이 없다는 거죠. 로블록스라는 게임하고 부모들은 아무런 커넥션이 생기지 않았다. 관계가 없다는 거죠. 정서적으로요. 따라서 앞으로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게 되면 이 팬데믹 효과를 노리던 그 로블록스에서 많이 이탈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이모셔널리 커넥티드가 있는데 부모들은 로블록스랑 아무런 그 정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부모들은 아이들하고 정서적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이들이 지난 1년 넘는 기간 동안 지금 로블록스를 통해서 그 친구들을 만나고 거기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재미를 찾았었는데 이걸 갑자기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 기업의 장점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플라이 힐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트워크 효과잖아요. 점점 더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플랫폼의 가치가 늘어난다. 따라서 이제 로블록스에 가면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나 혼자 먼저 떠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한번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이번 기사는요, 에어비앤비에 관한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상황은 아까 로블록스랑은 정반대가 연출이 되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에어비앤비 스톡 렌즈 투 노치 업그레이드 from 고든 하스켓. 자, 에어비앤비의 주식이요, 이번에 2단계 올라가는 그런 의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준 기관의 이름은 고든 하스켓이고요. 자, 고든 하스켓에 따르면요, 이번에 바이 레이팅으로 올라갔는데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언더퍼폼, 매도의 의견을 주고 있다가요, 홀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바이로 옮겨졌다. 굉장히 좋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로버트 몰린스입니다. 자, 이분에 따르면요, 2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strong vaccination rate,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지금 그 백신을 맞은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강하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에어비앤비는 베네핏을 받고 있다, 혜택을 얻고 있다는 거죠. 뭐로부터 혜택을 얻고 있냐면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 뭐가 천천히 진행되냐면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오피스에 복귀를 하는데요, 이렇게 직장으로 복귀하는 추세가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에어비앤비한테 좋냐면요, 즉 하이브리드 워크가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사람들이 이제 직장에 일을 하지 않고 원격 근무를 많이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경치가 좋은 데라든지 아니면 바닷가 앞이라든지 조금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가서 장기 숙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에어비앤비의 최근 그 실적을 살펴보면요, 장기 투숙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호텔에서 일을 하잖아요. 장기 투숙객이 늘어났다는 이유는요, 단기적으로 묵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호텔에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하루하루 숙박하는 사람들을 많이 늘려서, 하루 숙박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방, 객실을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기 투숙객을 받게 되면은 한 달에 300을 받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장기 투숙은 조금 싸지잖아요.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묵는데 예를 들어서 200밖에 받지 못한다, 아니면 150달러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루에 10달러씩 해가지고 30일 동안 파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런데 그러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장기 투숙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노보텔에서도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그 점유율을 조금씩 올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장기 투숙객이 많아진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의견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지금 유럽 쪽에서 백신을 많이 받고 있어서 아무래도 에어비앤비가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최근 유럽의 모습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어제 확진자 추세인데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 좋죠. 23,000명이 넘고요. 브라질이 45,000명, 러시아 24,000명, 보시면 영국도 36,000명이 넘습니다. 이탈리아 1,500명, 스페인이 43,900명, 굉장히 안 좋죠.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지금 제가 지내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4만 7천 명으로 굉장히 좀 무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도 7천 명이 넘어가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매일매일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숙박객이 단기간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 물론 이제 앞으로 한 1년 정도 있으면 다 회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뭐 호텔의 비즈니스가 회복할 것이다, 크루즈가 회복할 것이다, 에어비앤비가 회복할 것이다, 이런 것은 조금 시기상조의 의견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바로 앞에 그 에어비앤비 기사에서 앞으로 자택근무라든지 원격 근무가 활성화되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의견은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원격 근무라든지 자택 근무는 오랫동안 우리의 곁에 머물 것이다. 앞으로 점점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트렌드에 우리가 투자를 할 방향을 세웠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클라우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러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이번에는 사이버 시큐리티 기업, 그 클라우드를 보호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Hyper Growth Security Vendors come out best in Mizuho Software Buyers Survey. 자, 하이퍼 그로스라는 것은 굉장히 성장성이 좋은 그런 기업들이죠. 사이버 시큐리티 기업들을 얘기하고요. 이런 기업들의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다. 어떤 결과냐면 미주호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진행한 서베이, 설문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미주호라는 기관에서 서베이를 진행하고요. 서베이의 대상은 시큐리티 소프트웨어 바이어니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그 솔루션을 이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고요. 이 기업들은 모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 설문자 중에서 지금 83%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난 2분기에 평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32%는 응답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much more than usual이니까 원래 사용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사이버 시큐리티에 사용을 했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no survey participant이니까 그 누구도 옛날보다 적게 금액을 사용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자, 에버리지 그로스, 그러니까 평균적인 성장을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면 2021년에 평소 예산보다 18% 정도 더 사용할 것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웨이티드 에버리지로 가면 훨씬 더 올라간다. 웨이티드 에버리지는 뭐냐면 그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만약에 그 스펜딩이 더 큰 기업들은 웨이트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정당한 그 퍼센티지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규모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계산을 하면 정확한 수치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5빌리언 이상 지금 매출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지금 사이버 시큐리티에 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중을 고려해서 퍼센티지를 다시 계산해 보면요, 25% 정도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사이버 시큐리티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좀 사이버 시큐리티에 투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를요, 이번에 미주호가 생각하기에는 사이버 어택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런 사이버 테러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그 걱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36%의 그 시큐리티 스펜딩은요, 현재 클라우드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온 프레미스를 쓰는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 옮긴 기업들이 있을 텐데 클라우드 쪽이 지금 36% 정도 된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올해 말이 되면 40% 정도로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그 60%나 정도나 되는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온 프레미스를 쓰고 있는데 이 기업들도 결국은 잠재적인 고객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미주호에 따르면요, 4개의 기업들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런 추세에 있어서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이 첫 번째 기업이고요. 두 번째가 G스케일러, 세 번째 옥타,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플레어를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G스케일러, 클라우드 플레어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기업별로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그 고객 중에 69%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올해 인커밍 이어니까 지금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 하나 이상의 그 모듈을 더 살 것이다. 그러니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조금 더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개수를 늘릴 것이다라고 대답한 고객이 69%나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의견을 서베이를 통해서 결과를 보면서 미주호는 타겟 프라이스를 지금 255에서 295로 올려졌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13% 정도 올라갈 여력이 남아 있다는 거고요.
G스케일러의 결과를 보면요, 40%의 응답자가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이제 그 VPN이라든지 파이어월을 이용하는 온프레미스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갈 것이다. 클라우드로 넘어간다고 얘기한 사람이 40%나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그 서베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주호가 G스케일러의 투자 의견도 225달러에서 25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10%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플레어를 살펴보면요, 65%나 되는 응답자가 앞으로 클라우드 플레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하나 이상 늘릴 것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업커밍 이어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사이버 시큐리티 기업들은요, 제 생각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성장세를 한동안은 지속할 수 있다. 그러한 의견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어디까지나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어제 미주은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요, 가장 마지막에 준비됐던 트레이드 데스크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셨을 텐데요. 그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광고계가 스트리밍 쪽으로 굉장히 전환을 빨리 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트렌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 쪽으로 광고주들이 몰려오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로쿠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로쿠라는 기업의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Roku sees big increase in upfront spending commitment. 자, 로크가 지금 보고 있다. 가장 굉장히 커다란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상승하는 것을 보고 있다. 뭐가 올라가고 있냐면요, 지금 기업들이 미리미리 예약을 많이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스트리밍 TV 플랫폼 리더인 로크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upfront commitment, 예약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요, 1년 전하고 비교해 보니까 2배로 지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알리슨 레빈은요, 로쿠의 바이스 프레지던트니까 부사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광고 매출에 관련된 부사장이 어떠한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광고주들의 관심, 그 로쿠에 주는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그 로쿠라는 기업은 컴플리트, 끝낼 수 있었다. 뭐를 끝냈냐면 업프런트 딜이니까 지금 한 쿼터, 그러니까 3분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3분기 아니면 4분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한 분기에 그 광고 스폿을 다 팔아버렸다는 거죠. 더 이상 남아있는 스폿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약이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지금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분에 따르면요, first time advertise가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로크라는 데 광고를 하지 않았던 광고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예약 고객 중에 42%가 first timer다. 로크를 통해서 광고하는 첫 번째 경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신규 고객이 늘어나게 되면 로쿠의 그 미래 매출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자, 이분에 따르면요, 로쿠의 업프런트 예약은요, 이분 스트롱거니까 훨씬 더 강력하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예약 추세는요, 뭐를 나타내주고 있냐면 지금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마켓 부서의 담당자들이 스트리밍을 가장 좋은 지금 광고의 방법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서는요, 스퀘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그레이드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quare plans new iPad payment terminal with built-in tap to pay. 자, 스퀘어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어떤 계획이냐면요, 뉴 아이패드니까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터미널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터미널을 이용하면요, 빌트인 탭투페이니까 다른 장비가 필요 없이 이 하나를 가지고 탭투페이 할 수 있다. 한번 누르기만 하면 페이먼트가 가능하다. 결제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스퀘어가 디벨로핑하고 있다.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아이패드를 가지고 포인트 오브 세일 터미널을 만들고 있다. 단말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단말기 터미널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쇼퍼들이, 소비자들이 그냥 한번 누르기만 하면 된다. 굉장히 쉽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장비가 고안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퀘어가 이용하고 있는 현재 버전은요, 스퀘어 스탠드라고 부르는데, 이 스퀘어 스탠드는 출시된 지 무려 8년이나 지났습니다. 2013년에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이 스퀘어 스탠드는 마그네틱 스트립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장비가 필요한데 엑스터널 디바이스, 그러니까 외부 장비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가 있어야만
뭐 폰 넘버를 가지고 페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탭 투 페이를 할 수가 있다.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서요. 하지만 이번에 새로 등장하는 뉴 버전에는 이렇게 외부 장치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이 아이패드 하나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터미널이 만들어졌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지금 그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단말기가 있고 또 연결되어 있는 카드 리더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지금 페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바일 폰이 별도로 또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세 가지의 장비가 결합돼서 페이먼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이제 페이먼트를 그 아이패드 하나만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아직까지는 이 장비가 언제부터 이제 사용이 가능할지는 날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퀘어가 여태까지는 뭐 작은 업그레이드는 많이 보여줬는데 이렇게 커다란 이렇게 혁신적인 진보를 보여주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업그레이드가 이번에 예정이 돼 있다. 스퀘어에 그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굉장히 자잘한 뉴스 몇 개를 빨리빨리 읽으면서 끝을 향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oogle hit with a record 593 million fine in France in news copyright battle. 자, 구글이 이번에 맞았다. 뭘 맞았냐면요. 593 밀리언짜리 벌금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에서 벌금을 부여했고요. 카피라이트를 가지고 이제 좀 논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프랑스의 그 컴피티션 오소리티니까 공정관리위원회 뭐 이런 거겠죠. 여기에서 이번에 구글한테 500 밀리언 정도의 유로를 벌금으로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페일링이니까 실패했다는 거죠. 네고시에이트를 협상을 잘 못했다. In good faith. In good faith는요.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좀 마음을 잘 잡고 협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이유가 좀 모호하긴 합니다. 라이센싱 딜을 그러니까 퍼블리셔라든지 아니면 뉴스 에이전트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 그런 광고주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잘 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엉뚱한 이유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구글이 이번에 어떠한 오더를 받았냐면 만약에 이 금액을 빨리 납부하지 않으면 지금 within 2months니까 2달 안에 이 벌금을 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매일매일 하루에 90만 유로를 추가적으로 벌금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빨리 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프랑스의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벌금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다. 따라서 여태까지 593 밀리언 정도 되는 규모의 벌금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구글 쪽에서는 좀 벌금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어제 차지 포인트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지나 조금 걱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제 차지 포인트의 주가가 폭락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지 포인트 dropped 5% on launch of secondary stock offering. secondary stock offering이라는 것은 일종의 유상증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5% 정도 떨어졌다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이 마감될 때 보니까요. 무려 9.5% 넘는 주가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차지 포인트가 이번에 발표를 했다. 뭐를 발표했냐면요. 12밀리언이니까 1200만 주를 새롭게 발행을 한다. 커먼 스탁이라는 것은 일반 주를 얘기하죠. 일반 주를 1200만 주나 추가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희석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주의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이 하나의 기업을 나눠서 소유하게 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희석 효과를 걱정한 투자자들이 조금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10%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자동차에 관한 기사입니다.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사이버 트럭이죠. 이 사이버 트럭의 출시가 2021년 말이니까 올해 하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몇 달 안에 출시가 되겠죠. 이 사이버 트럭 관련해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and Tesla sign a $500 million deal for Cybertruck camera. 자, 삼성하고 테슬라가 이번에 동의를 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한 거죠. 그런데 계약의 규모가 괜찮습니다. 하프 빌리언이니까 5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가진 계약을 사인을 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미래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 백미러, 리어뷰 미러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백미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백미러 대신 이제 삼성에 맞서 만든 그 카메라를 보면서 운전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삼성은 이번에 커다란 계약을 성사했습니다.
사시겠다. 테슬라와 함께 436 밀리언이니까 4억 3,600만 달러짜리 계약을 따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삼성의 카메라 모듈이 테슬라의 그 가장 최신 버전인 전기차 사이버 트럭에 사용이 될 것이다. 왜냐면요, 사이버 트럭은 미러리스 디자인이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올라가서 다시 보시면요, 여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미러가 여기 다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 백미러가 없는 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미러 대신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앞에 나와 있는 모니터에서 뒤쪽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이 되거든요. 이런 장비에 사용할 카메라를 드디어 이제 삼성에서 납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굉장히 좋은 소식이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미주음 방송을 마무리할 비디오 클립은요, 오미준님과 함께 일론 머스크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사이버 트럭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장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스타링크라는 기업인데요. 이 스타링크가 언제 정도 상장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벌써부터 들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스타링크에 관해서 어떠한 기업이고 어떠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일론 머스크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멋지게 장식하시고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o we've launched and now have active over 1,500 satellites. Let's see, there are a few interesting stats. The combined power of all the satellites is over 5 megawatts. So there's over 5 megawatts of solar from all the satellites combined. They're capable of outputting about 30 terabits per second of data, and starting in actually next month, almost next month, I should say. Starting in August, we should have global connectivity for everywhere except the poles. I know, as I said, it's really meant for sparsely populated regions. So because our spot size, talking in terms of cellular, is quite big. So we're well suited to low to medium density areas, but not to high density areas. In the high density areas, we will be able to serve a limited number of customers. But it is operational. We recently passed the strategically notable number of 69,420 active users. And we're, I think, on our way to having a few 100,000 users, possibly over 500,000 users within 12 months. So I think it's growing rapidly. And we're continuing to innovate the user terminal and the satellite and the ground stations and sort of gateways and points of presence. I think we're operational now in about 12 countries, and more being added every month. 6,000 kilometers. So the latency for a Starlink system is similar to latency for ground-based fiber and 5G. So so it's basically total investment probably is like at least $5, maybe $10 billion. And then over time, it's going to be some multiple of that. I don't know, it could be 20 or 30 billion over time. There's a lot, basically. Yeah. It is a lot of money. And to recoup that investment, obviously, you need customers and subscribers, Elon. You can think of Starlink as filling in the gaps between 5G and fiber, and really getting to the parts of the world that are the hardest to reach, the most difficult to reach, 3%, possibly 5%. And I think it really quite nicely complements fiber and 5G.